안녕하세요. 초전박살 역대급 재밌는 저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집 근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한창 하던 때였어요. 누구나 고3 시절은 힘들고 외롭고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시간이죠. 저 역시 공부가 힘들어서 다 때려치우고 대학을 포기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부모님이 보내주신 학원과 고액 과외,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주셔서 중도 포기를 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강남의 건물주였고 여러 사업을 하시고 계셨고 큰 부를 누린 분들이에요. 저를 온 사랑으로 키워주셨고 고생 없이 지내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했으니 공부를 포기해서 실망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능 100일 전부터 학원과 과외를 모두 내려놓고 독서실에서 저와의 싸움을 실컷 했습니다. 엎드려 자고 싶은 걸 눈 밑에 치약을 발라 잠을 쫓아내었고 딴 생각이 들면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공부했어요.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는 말처럼 독서실의 딱딱한 의자에 본드로 붙여진 듯 하루 20시간 가까이 붙어 앉아 공부했네요. 새벽 시간에 독서실에 고3들이 하나 둘씩 골아 떨어지거나 집으로 돌아가고 저 혼자 남게 되면 잠시 바람을 쐬러 독서실 앞에 나갔어요. 오전 4시 정도가 되면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고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마다 자전거를 타고 쌩 지나가는 남자가 있었어요. 자전거 뒤에 줄로 고정시킨 신문이 눈에 띄었죠. 신문 배달원으로 보였는데 남자는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버스 안에서 자주 봤던 다른 남고의 학생이었죠. 얼굴이 미남이어서 기억하고 있었죠. 어느 날 그가 자전거를 타고 쌩 지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자전거 브레이크를 잡으며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추었고 남학생이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네? 혹시 신문 신청하셨나요? 그게 아니라 이거 먹어요. 나 피곤해서 바카스 샀는데 한 병 가져가요. 아, 네. 고맙습니다. 좋은 분이시군요. 저 몰라요? 초면 같은데. 혹시 저를 아시나요?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시간 빼앗아서 미안합니다. 그는 버스에서 여러 번 저를 보았을 텐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학생은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고 있는 걸 보니 대학을 포기한 건가 싶었어요. 저와 동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부는 안 하고 신문 배달 알바를 하고 있으니 졸업 후에는 취직을 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튿날 바카스를 또 챙기고 새벽 4시에 독서실 앞으로 나와 그 남학생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 남자애를 좋아하는 건지 그냥 호기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만 되면 자동으로 몸이 움직였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네, 바카스 한 병 드시라고. 제가 그쪽을 기억하지 못해 죄송해요. 그런데 어디서 봤나요? 버스에서요. 제일남고 다니시죠? 저는 제일여고 다녀요. 아, 버스에서 보셨구나.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독서실 앞에 나와 있는 걸 보고 고3인 건 대충 눈치챘어요. 저도 고3인데 큰일이네요.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수능 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문 배달을 할 시간이 있어요? 바카스도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이니 대답해 드릴게요. 대신 어디 가서 제 이야기 하지 마세요. 물론 제가 존재감이 없어서 아는 사람이 없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사업이 크게 망하면서 엄마랑 제가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죠. 여관에서 살다가 얼마 전에 원룸으로 이사했는데 엄마가 몸이 편찮으셔서 일을 못하고 계세요. 제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신문도 돌리고 저녁에는 물류센터에 상하차 알바를 하고 있어요. 아빠가 돌아가셨다니, 죄송해요. 제가 괜한 질문을 해서 꺼내기 힘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아니에요. 이젠 괜찮습니다. 제가 신문 배달하니까 공부를 놓아버린 줄 아셨구나? 그렇죠. 그런데 저도 대학 갈 거예요. 대학을 나와야 좋은 회사도 들어갈 거고, 엄마를 편히 모실 수 있으니까요. 엄청 효자시네요. 대단하세요. 저보다 100만 배는 더 나으시고 철든 분이네요. 제가 별소리를 다 했죠? 바카스도 주시고 웃어주시고 하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서 미주알 고주알 떠들었네요. 그럼 저는 이만 다음 배달할 곳에 가야 하니 공부하러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그리고 파이팅! 파이팅! 처음 그와 길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가정사를 다 듣게 되었고 수능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직접 듣게 되자 기분이 좋았어요. 저와 그 남자애와의 비밀이 하나 생긴 거니까요. 아무래도 제가 그 남자애를 좋아했던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수능 날짜가 가까워지자 독서실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11월 수능 날까지 두 눈 부릅뜨고 마무리를 제대로 하였죠. 수능 날이 되자 부모님이 차로 편하게 태워주셨고 시험장 학교 입구에서 하루 종일 저를 기다려주셨습니다. 부모님이 기다려주는 문화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다른 학부모들도 그렇게 교문 앞에서 엿을 붙이고 기다리고 있었죠. 마음을 비우긴 했지만 긴장을 다 놓지는 않고 시험지를 받고 천천히 풀어 나갔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처음부터 아는 문제가 보였고 마지막까지 제대로 문제를 풀어서 기분 좋게 시험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혜야, 수고했다. 응? 장하다. 힘든 시험을 치러서. 그래, 지혜야.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그런데 시험은 어땠어? 나 잘 본 것 같아. 모르는 문제가 거의 없었어. 정말? 그럼 기대해도 되는 거야? 아마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갈 수 있을걸? 어머, 나 정말 잘했다, 잘했어. 우리 딸 수고했으니까 소고기 먹으러 가자. 그렇게 수능 시험을 치르고 편하게 뒹굴면서 지냈고 시험 점수가 나오자 쾌재를 불렀습니다. 서울대는 못 가지만 명문대는 얼마든지 들어갈 점수를 받았어요. 저는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 경영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의 사업을 이어받아야 하니 경영학을 전공하기로 했네요. 몇 달 뒤 대학교 입학식 날 신입생들 강의실에 모였는데 제가 아는 얼굴이 한 명 보였어요. 신문? 바카스 맞죠? 독서실 앞 바카스. 네, 이 학교 들어왔어요? 그것도 경영학으로? 왜? 나는 못 들어올 거라 생각했냐?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왜 반말이에요? 우리 동기잖아. 나이도 동갑이고. 바카스, 내 이름은 김현남이야. 현남이? 이름 재밌네. 난 이지혜다. 지혜야,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인데 웃겨? 미안.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실수했어. 미안해. 나도 유머 좀 한 건데. 내 이름 촌스러운 건 나도 알고 엄마도 알아. 진짜 화난 줄 알았잖아. 지혜야, 너 나한테 바카스는 왜 준 거야? 그거? 내가 바카스를 여러 병 샀으니까. 그래서 남는 거 한 병 준 거야. 그런 거야? 에이, 좋다 말았네. 난 네가 날 좋아한다고 착각했어.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면 꼭 다시 만나서 여자친구로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거든. 그런데 그냥 별 마음 없이 준 거라고 하니 아무 짓도 하지 말아야겠다. 뭐? 너 나한테 관심 있었어? 그걸 말이라고 하냐? 내가 신문 배달하면서 어여쁜 여학생이 바카스를 주면서 격려해주는데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냐? 그런데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으니 괜히 오바해서 너한테 찝적대진 않을게. 아니야, 찝적대도 돼. 실컷 찝적대라고. 여자친구로 만들어도 돼. 그렇게 하란 말이야. 저도 모르게 속마음이 입 밖으로 줄줄이 튀어나왔습니다. 오, 이지혜. 너 나를 좋아한 게 맞구나? 딱 걸렸어. 그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좋았다며. 그래, 맞아. 아무튼 우리 둘 다 속마음을 알게 됐네. 앞으로 캠퍼스 커플로 잘 지내보자, 지혜야. 뭐? 사귀자고 입학하자마자? 싫어? 그럼 관두든가. 누가 싫대? 그냥 부끄러우니까 하는 소리지.
지혜, 너 엄청 귀엽다. 앞으로 평생 내 거 해라. 야, 내가 물건이냐? 네 거 하게? 네가 내 거 해. 그래, 나는 네 거다. 됐지?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그렇게 운명적으로 자전거 탄 신문 배달부 남학생 현남이와 대학에서 만나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희 둘은 대학을 같이 다니며 캠퍼스의 낭만은 못 느껴보고 공부만 줄기차게 했습니다. 명문대라 그런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바로 뒤처졌고 교수님들이 학점을 짜게 주는 것으로 유명해서 매일 강의실과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며 연애했어요. 현남이는 저녁 시간까지 저와 함께 어울리고 있다가 알바를 하러 갔어요. 아, 나 가봐야겠다. 지혜야 벌써 대리콜 뜬다. 벌써? 그냥 하루 쉬면 안 돼? 미안해. 우리 엄마도 부양해야 하고 내 등록금도 미리미리 벌어놔야지. 알겠어. 그럼 오늘은 몇 시까지 할 거야? 콜이 끊길 때까지. 아침까지 할 거야. 그리고 3-4시간 자고 학교 오려고? 현남아, 너 진짜 몸 상하겠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잖아. 그런데 난 돈 벌면서 고생하니까 괜찮아. 아무튼 내일 학교에서 보자. 먼저 가볼게. 그이는 대학 생활에 충실했고 저에게도 다정다감한 남자친구로 지냈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생계를 유지하고 대학 등록금까지 마련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 대학생이 물론 있겠지만 옆에서 지켜본 현남이는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생계곤란으로 군대 면제를 받게 되어서 저와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아무튼 저희 둘은 대학 다니는 내내 잘 사귀었고 공부도 잘했으며 졸업 후에는 각자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32살쯤 저와 현남이는 결혼하기로 결심했어요. 지혜야, 너희 부모님이 날 마음에 들어 하실까? 그동안 한 번도 찾아뵙지 않은 게 엄청 후회된다. 자기가 바빠서 못 뵌 건데 뭘 그런 걸 신경 써.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좋다는 사람이면 무조건 허락해 줄 거야. 후, 긴장되네. 좋아, 들어가 보자. 김현남, 파이팅! 잠시 후 집에 들어가 친정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인사시켜줬어요. 저와 같은 대학에 비슷한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거기까지는 별 말씀 없이 잘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이가 가정사를 이야기하자 아빠 엄마의 표정에 그늘이 지더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가장 노릇을 해야만 했어요. 그때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럼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거네. 집은 어디지? 전세 빌라에서 엄마랑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월세만 살다가 이번에 전세로 이사했어요. 아, 그래. 형편이 좋지 않구나. 이 결혼을 시켜야 하나. 내가 보기엔 자네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말이야. 네?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 못한 게 사실이죠. 하지만 앞으로 승승장구할 테니 지혜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럼 결혼하면 신혼집을 강남에 차려줄 수 있어? 그리고 자네 어머니 혼자 사시게 둘 수 있나? 내 딸이 신경 안 쓰게 살게 해줄 수 있냐고. 강남에 신혼집이요? 어머님 대출을 받아서 전세 정도는 마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대답이 시원치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답도 아니야. 가진 거 없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인데 어떻게 자네를 믿고 우리 딸과 결혼시키겠나? 엄마는 현실적인 충고를 하시며 결혼 반대를 하셨습니다. 아빠도 엄마의 말씀에 동의한다며 고개를 끄덕이셨고요. 이에 제가 나서서 끝을 보기로 결정했어요. 엄마, 나 현남이랑 결혼할 거야. 무조건 할 거야. 안 받아주면 나 머리 깎고 비구니 할 거야. 내가 한때 도 닦으면서 살고 싶어 한 거 알지? 비구니가 안 되면 자연인이 돼서 평생 혼자 살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결혼 반대하면 나는 비구니의 길을 걷겠어. 얘가 지금 우리한테 해보자는 건가? 그래, 해봐. 비구니 해보라고. 내가 혹시나 해서 준비한 게 있지. 잠깐 기다려봐. 저는 방에서 비장의 무기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바리깡을 켜고 머리에 대는 신용을 했어요. 엄마, 아빠, 마지막 기회야. 딸을 시집 보낼지 절로 보낼지 결정해. 2가지 보기 말고 다른 건 없어. 나 절에 들어가면 가끔 안부 전화로 부모님 집에 오긴 할 거야. 평생 나를 못 보는 건 아니니까
편하게 생각해. 윙윙 소리를 내며 바리깡을 제 머리에 바짝 가져다 대자 부모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여보, 그냥 결혼시키자. 연남군, 가정 형편이 평생 걸림돌이 될 리는 없잖아. 신혼집은 우리가 마련해주면 되고 말이야. 저기 집애가 단단히 돌았네. 남자한테 단단히 미쳐버렸나봐. 그래 이년아, 결혼해라. 너 비군이 되는 것보다 시집 보내는 게 낫겠어. 그만 바리깡 꺼라. 오, 탁월한 선택이야. 그리고 엄마, 바리깡에 딸 없어. 소리만 시끄러운 거야. 아유, 저 사기꾼. 대신 너 결혼하고 힘들다고 울고불고 했다간 가만 안 둬. 알아들어? 그럼 당연하지. 그런데 내가 울고불고 할 일은 없을걸? 저의 비구니 드립으로 인해 결혼 허락을 받았고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선한 인상에 보통 체격이었어요. 말씀도 우아하고 교양 있게 하셔서 좋은 분 같았답니다. 우리 아들이 나 때문에 고생만 했어. 이 못난 애미 때문에 힘들게 살아왔단다. 부디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줘. 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엄마, 나 그렇게 고생 안 했어. 그리고 엄마도 식당에서 오래 일했잖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살아서 지금처럼 기쁜 날이 있는 거라고. 그래, 좋게 생각해줘서 고맙다. 그럼 결혼하면 신혼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여기 이 집 전세 빼고 엄마가 돈 좀 보태어 줄 테니까. 현남이 너가 추가로 대출해서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라. 엄마는 벌써 숙식 제공되는 식당 알아봐 놨어. 어머님,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저희 부모님이 다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현남이는 몸만 오면 돼요. 뭐, 그게 정말이니? 그럼 내가 모아둔 돈 줄 테니 혼수에 보태든지 해라. 뭐라도 해주고 싶으니까 받아. 시어머니는 당신이 모아온 통장을 남편에게 주셨고 저의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뒤 상견례를 하게 되면서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고 저희 부모님도 시어머니의 교양과 성품에 감동해서 똑같이 감사 인사를 하고 훈훈한 분위기로 상견례를 치렀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멋진 신혼집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첫사랑이고 오랜 기간을 함께 해와서 그런지 사소한 다툼 하나 없었어요. 또 각자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죠. 친정 부모님이 제가 회사 과장이나 차장까지 올라가면 그때 사업을 물려주시겠다고 해서 진급하려고 정말 질리도록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조금 늦게 가지기로 했죠. 한편 시어머니는 혼자 지내시는 게 적적하셨는지 자주 저희 집에 찾아오기도 하셨고 시댁으로 불러 맛있는 밥을 해주셨습니다. 아가 맛있니? 네, 어머님. 아가 나랑 같이 살면 이런 밥 매일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살림도 다 해줄 수 있어.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저희랑 같이 살고 싶다는 말씀이세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혼자 지내는 게 많이 외롭네. 어머님,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한 집에 살지 않아도 자주 뵙고 있으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안 되겠지? 아가 못 들은 걸로 해라. 내가 곱게 늙지 못하니까 별소리를 다 했구나. 미안하구나. 시어머니는 은근슬쩍 합가를 제안하셨는데 제가 확실하게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1년이 후다닥 지나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찾아와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표정이 조금 불편해 보여요. 아가, 아들아, 내가 기니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자궁암 말기란다. 암이 온몸에 전이가 되어서 수술도 못하고 치료해도 소용이 없다는구나. 암이요? 어머님 지금 말기암이라고 했어요? 그래 맞아 말기암.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1년이라고 하는구나. 시어머니가 아프다는 말을 듣자 남편이 오열하며 바닥에 엎드렸어요.
안 돼. 엄마,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제 아들이 결혼했는데 벌써 떠나신다지. 그럴 수 없어요. 이건 오진일 거예요. 나랑 다른 병원 가봐요. 다시 검사해보자고요. 벌써 몇 군데 가봤지. 그런데 확실한 암이 맞아. 1년 남은 시한부이고. 어머님, 너무 충격적이에요. 정말 치료가 불가능하대요? 제가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 물어볼게요. 한국에서 안 된다면 미국이라도 보내드려서 낫게 해드릴게요. 미국? 아니다. 의사가 절대로 못 고친다고 했어. 모든 장기와 뼈에 전이가 되어서 손을 쓸 수가 없대. 어머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게 말이야. 내가 죽기 전에 너희랑 같이 지냈으면 하는데 1년만 나랑 같이 살아주면 안 되겠냐? 마지막으로 아들과 며느리랑 한 집에서 살고 싶구나. 당연히 되죠. 그건 일도 아니에요. 아픈 분인데 당연히 저희가 모셔야죠. 정말이냐? 그렇게 해도 돼? 그럼 집에 가서 짐을 싸서 오마. 아이고, 신난다. 어머님, 마지막을 저희랑 같이 하고 싶으시군요. 제가 그동안 같이 살기를 거부한 거 진심으로 죄송해요. 제가 진작 어머님을 모셨어야 했는데, 그랬더라면 이렇게 아프실 일도 없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가, 너 잘못한 거 하나 없다. 괜히 죄책감 같은 거 갖지 마라. 난 너희랑 같이 지내보고 행복하게 살면 더 바랄 게 없다. 시어머니는 해맑게 웃으시며 시댁에 가셔서 짐을 가지고 저희 신혼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남편은 슬퍼하면서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괜히 큰 짐을 준 것 같다며 사과를 했답니다. 저기야,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 엄마 마지막 소원을 들어줘서 고마워. 여기서 왜 사과를 해? 우리 부모님이 아프시면 당신은 문전박대할 거야? 아니, 그럴 일은 절대 없지. 나도 같은 마음이야. 아프신 시어머니를 모른 척할 수 없다고. 아무튼 우리가 편히 모셔서 더 오래 사실 수 있게 해드리자고. 그렇게 시어머니와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아침 눈을 뜨고 나와봤더니 시어머니가 아침상을 차리고 계셨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세요? 몸도 아프신 분이 왜 밥을 차리세요? 나오셔서 방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나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려고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한 게 아닌데. 어머님, 병원은 언제 가세요? 제가 시간 맞춰서 회사에 월차를 내든지 할게요. 병원? 아니야, 나 혼자 가도 돼. 그리고 약만 타오면 되는 거라. 굳이 같이 갈 필요 없어.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있는데 병원에 혼자 보낼 순 없죠. 그럼 그러지 말고 간병인을 한 명 두자. 돈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잘 아는 간병인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집에 없는 시간에 날 봐달라고 하면 된다. 병원도 같이 다녀오고 말이야. 제가 직접 모시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 간병비는 제가 내드릴게요. 그럴래? 그래, 고맙다. 그럼 나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씻고 나와라. 맛있는 밥 다 됐다.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무리하게 아침상을 차려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따뜻한 밥을 많이 해주고 싶으셨는지 아침 저녁으로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답니다. 또 집안 청소와 빨래까지 다 해주셔서 제가 너무 난감했답니다. 어머님, 집안 청소하셨어요? 집에서 쉬셔야지 왜 일을 하세요? 이러면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간병인이랑 같이 했어. 살림 도와달라고 돈을 더 주기로 했거든. 내가 떠나기 전에 애미 노릇을 해주고 싶어서 이러는 거니까 그냥 모른 척 해라.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보면 내 마음 이해할 거다. 말기암 시한부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오신다고 해서 힘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가 편하게 지냈어요. 시어머니가 하고 싶다는 걸 계속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 해주시는 밥을 넙죽 받아먹었죠. 어머님이 투병하는 동안 뭘 해드린 것도 없었는데 1년이 지나도 아무렇지 않으셨어요.
돌아가실까봐 매일 걱정은 들었지만 살도 더 찐 것 같았고 혈색도 좋아져서 안심이 되었답니다. 어머님, 병원 언제 다녀오셨어요? 안색도 좋으시고 살도 오르신 게 좋아지신 것 같아요. 다음에 검사 받으러 갈 때 저랑 같이 가요. 아니야. 간병인 뒀다 뭐하니. 아가, 너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어머님, 매번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한 번도 같이 병원을 못 갔잖아요. 제가 못된 며느리가 된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같이 가요. 그래, 알았다. 다음에는 같이 가자. 그래서 다음 진료가 있을 때 따라가려고 했는데 이미 간병인과 다녀오셨답니다. 제가 제발 좀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제가 신경 쓸까봐 그렇게 피해서 병원을 다녀오셨어요. 그래도 약은 항상 많이 받아오셨고 잘 챙겨 드시니 더 뭐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피해를 주는 걸 극도로 싫어하시는 성격이니 다시는 병원에 같이 가자고 보채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2년이 더 흘러 제가 회사에서 과장 자리를 차지했고 남편도 똑같이 과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친정 부모님의 사업을 물려받기로 했어요. 부모님은 이제 은퇴해서 건물 임대료만 받으며 편한 노후를 즐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려받은 회사 세 곳을 남편과 바쁘게 운영했는데 전보다 시간이 나지 않아 시어머니를 신경 쓰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1년의 시간을 넘어 3년이나 더 사셨으니 저와 남편이 함께 살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 앞으로도 더 건강해지길 기원했습니다. 아무튼 사업을 운영하기 바쁜 와중에 제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늦추려고 했지만 남편과 금슬이 워낙 좋다 보니 그만 아이를 가지게 되었죠. 이를 들은 시어머니는 박수를 치며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손주를 보겠구나. 그때까지 꼭 살아있어야 할 텐데. 어머님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어머님은 암 환자로 보이지 않아요. 아마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그래 보이지. 내가 아들과 며느리랑 같이 사니까 마음이 행복해서 암도 낫고 있나 보더라. 병원의 의사가 그러는데 암 크기가 줄어들고 있대. 거의 기적이라고 하더라. 그래요? 어머님 정말 다행이에요. 그럼 항암 치료를 받아보시는 건 어때요? 완치를 기대하고 치료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안 된다. 항암 치료 받으면 기운 빠져서 시름시름 앓기만 한단 말이야.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도 그때까지는 이렇게 웃으면서 살고 싶구나. 미안하지만 치료는 받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 결정은 무시하고 싶지 않았고 또 항암 치료가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걸 들었으니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마무리하시게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이듬해 딸을 출산하게 되었고 잠시 육아를 위해 사업은 남편에게 모두 맡겼답니다. 아가, 점심은 삼계탕을 준비했다. 이따 저녁에는 갈치조림을 해주마. 내일은 내가 장어즙도 해올 거야. 그리고 너 몸이 덜 풀린 것 같으니까 손녀 육아는 내가 하도록 하마. 어머님, 몸도 성취하는 분이 육아라뇨.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요즘 왜 간병인은 안 오세요? 내가 오지 말라 했다. 괜히 간병인이 눈에 보이면 내가 아픈 사람이라고 각인시키는 것 같아서 아예 그만두라고 했어. 내 몸은 내가 알아서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몸을 아껴라. 몸조리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뼈가 시리다. 시어머니는 매일 저를 챙겨주시며 손녀까지 돌봐주셨어요. 그건 역시 시어머니에게 행복이라고 하셔서 그만하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제 딸은 시어머니와 제 손을 타면서 무럭무럭 자랐고 두 돌이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지 5년이 지나기도 했고요. 시어머니는 매일 2시간씩 집을 비우셨는데 아마 병원에 다녀오시는 것 같았어요. 저희 앞에서 아픈 모습을 보이기 싫으셔서 병원에 가서 링거라도 맞고 오시는 게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매일 어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혹시 병원에 다녀오시는 거예요? 몸이 어떻대요? 그래 병원에서 누워있다 오는 거야. 내 몸은 내가 챙긴다고 했잖니? 그런데 안색은 전혀 아파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안 하고 지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어머님.
너는 그놈의 죄송하다는 말 좀 그만해라. 그리고 손녀를 보니 절로 건강해지는 것 같으니 안색이 좋은 거겠지. 아무튼 내 아픈 이야기 좀 그만해라. 혹시 내가 오래 살아서 싫은 게냐? 어머님,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냥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도 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앞으로 내 앞에서 시한부니 아미니 이런 단어 꺼내지 말아주렴. 그럼 난 손녀 데리고 산책 좀 다녀오마. 시어머니를 보면 볼수록 특이하면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힘든 말기암을 버티는 것도 대단하신데 저희 집에서 편하게 쉬지도 않으시고 살림 육아를 거의 다 해주시니 수상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말기암 환자도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다며 여러 사례를 보여주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도 아픈 걸 모르고 오래오래 사실 거라며 앞으로 모른 척하고 그냥 평범하게 지내자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딸 선물로 유모차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배달기사가 유모차가 크다며 직접 가져가라고 문자를 남기고 떠났답니다. 짜증이 나긴 했지만 배달기사님이 많이 힘들어서 그러는구나 싶어 직접 유모차를 가지러 입구로 나갔어요. 그런데 박스가 제 키만 했습니다. 이 무거운 걸 어떻게 옮기나 싶어 바닥에 질질 끌고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유모차 말고도 장난감이랑 분유까지 선물로 보낸다고 했는데 한 박스에 다 들어있던 모양입니다. 집에 딸을 혼자 두고 나와서 얼른 들어가야 했는데 어찌할지 고민했어요. 그런데 매일 2시간씩 집을 비우던 시어머니가 아파트 입구에서 도착하셨습니다. 아가, 왜 나와 있는 거냐? 어머님, 친구들이 유모차랑 장난감 같은 걸 한꺼번에 보냈나 봐요. 제 키만한 박스가 올지는 몰랐네요. 너무 무거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너의 가녀린 팔로 이런 걸 어떻게 들려고 그러니? 나한테 바로 전화를 했으면 달려왔을 거 아니냐? 내가 들고 갈 테니 옆으로 비켜 있어 봐라. 어머님 이거 엄청 무거워요. 들었다. 자자 들어간다. 비켜라 아가. 어머님 이 큰 걸 등에 업으신 거예요? 내가 왕년에 씨름 좀 했지. 그래서 무거운 거 드는 기술이 있다고. 저는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충 봐도 40kg가 넘은 것 같은데 그걸 한 번에 들어 옮기는 게 엄청 진귀한 장면이었답니다. 집안까지 큰 짐을 옮긴 시어머니의 팔뚝을 보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님 이거 이두근 삼두근 엄청 대단해요. 어머님 몸이 왜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그래 보이냐? 이건 그러니까 살이 빠져서 가죽만 남은 거야. 말기암 환자들 보면 살은 없고 뼈랑 가죽만 있잖니. 이 알통은 내 가죽이야.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으며 대답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파서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무슨 훈련이라도 하신 것 같은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도대체 어디서 무얼 하고 다니시는지 또 병원은 언제 가시는지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저한테 민폐라고 매번 혼자 다녀오시니 몰래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루 날 잡고 딸 애를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시어머니가 병원에 간다고 하신다길래 미행을 붙였습니다. 어느 병원인지는 알고 있었으니 택시를 타실 거라 생각하고 저도 택시를 잡을 생각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걸어서 병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10분 정도 걸어가시던 시어머니는 한 건물로 들어섰고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어디서 무얼 하는지 확실하게 이 두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상상도 못할 장면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이 트레이너 총각, 나 보조 좀 해줘. 할머니, 오늘 스쿼트 하시는 날이죠? 몇 킬로 올릴까요? 120kg만 할까? 오늘은 약하게 하시려고요. 원래 150킬로는 거뜬히 들잖아요. 그렇지. 그럼 생각을 바꿔야겠다. 160kg로 가자고. 밥에 끼워봐. 시어머니가 들어가신 곳은 헬스장이었고 쫄쫄이 옷을 입고 무슨 큰 벨트를 차고 계셨어요. 아마 허리를 보호하는 벨트였나 봅니다. 그리고 손에 하얀 가루를 묻히시더니 탁탁 털고 150kg의 역기를 어깨에 얹었습니다.
차! 할머니, 무리하시는 것 같으면 내릴까요? 무슨 소리? 무게 늘릴 때도 됐잖아. 어이, 트레이너 자네, 벤치프레스, 데드, 리프트, 스쿼트 3대 합이 몇 킬로인가? 저는 300kg요. 이제 보니 아마추어네. 난 3대 500킬로를 든다고 이제 600킬로를 향해 전진할 것을. 자, 내려간다. 자, 다시 올라간다. 와우, 대단하세요. 허벅지가 저보다 더 두꺼우시네. 할머니, 진짜 대단하십니다. 시합은 언제 나가세요? 씨름 시합? 다음 달 중반에. 내 나이대가 없고 다들 젊은 여자들이라 제대로 힘을 키워야 해. 그러니까 자네가 보조를 잘해줘야 해. 알겠나? 네, 할머니. 스쿼트 다음에 용상하실 거죠? 용상해야지. 자, 뒤로 물러서. 저는 용상이 뭔가 해서 검색해봤더니 역도 기술이랍니다. 장미란 선수가 바닥에 놓인 역기를 목 밑으로 올렸다가 일어서서 두 팔로 역기를 번쩍 드는 그 기술이요. 시한부 시어머니가 병원이 아닌 헬스장에 오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역도 기술을 하는 걸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 시작해볼까? 하나, 둘, 고! 됐습니다. 쇠고래 얹으셨어요. 일어나세요. 고! 와우, 일어섰어요. 바벨복이 휘는 것 좀 봐요. 대박. 이 새끼가 말 더럽게 많네. 자, 이제 번쩍 든다. 만세 포즈다! 언벌리버블 할머니, 성공! 시어머니가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린 역기는 엄청난 무게였고 봉이 휘어서 고무줄처럼 보였어요. 이윽고 바닥에 쾅 내려놓으시더니 땀을 쓱쓱 닦으셨습니다. 트레이너 총각, 사빠 좀 가져와봐. 자네랑 한판 해봐야겠어. 저랑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저는 20대 남자인데. 뭐야 그 표정은? 자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좋아, 자네가 날 이기면 내가 PT 1년치를 결제하겠네. 1년치요? 좋아요, 해요. 할머니, 바닥에 매트 깔고 제대로 붙어보자고요. 하다 헬스장에서 매트를 깔고 트레이너와 삿발을 메고 씨름하더군요. 다른 트레이너의 시작 소리에 시어머니가 바로 트레이너 총각을 들어 올리더니 어깨에 올려버리더군요. 자네, 이게 뭔가? 힘이 이렇게 약해? 할머니, 내려주세요. 쪽팔려요. 저 트레이너잖아요. 아이고, 더 쪽팔리게 해줄까? 자자, 쌀 배달 갑니다, 여러분! 트레이너를 어깨에 이고 헬스장을 빙빙 돌더군요. 저는 빼꼼 훔쳐보다가 헬스장 문을 열고 아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시어머니는 트레이너를 매트 위로 던져버렸어요. 아가, 여긴 웬일이니? 어머님, 병원 가신다면서요. 여기가 병원이에요? 그리고 역기를 들다 못해 트레이너를 들고 빙빙 돌아다녀요? 어머님 말기암 환자 맞아요? 제 눈으로 본 게 다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냥 취미로 하는 거야. 우리 손녀 키우면서 내가 몸이 많이 좋아졌잖니. 그래서 건강 목적으로 운동하는 거야. 그럼 같이 병원에 좀 가보죠. 확실하게 어머님 상태가 어떠신지 의사한테 직접 들어야겠어요. 뭐? 아가, 솔직히 말하세요. 실은 난 암에 걸린 적이 없다. 너희랑 살고 싶어서 거짓말했다. 자궁암이 아니라 자궁근종이었어. 그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수술을 받고 나니 혼자 사는 게 무슨 재미인가 싶더라. 외로움이 너무 커져서 아들 내외랑 같이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어. 그래서 거짓말하고 너희 집에 들어가 지내게 된 거야. 그럼 눈에 보인 약도 간병인도 모두 가짜였던 거예요? 약은 종합 비타민이랑 이것저것 섞어서 약봉투에 넣은 거야. 그리고 간병인은 내 친구야. 와, 어머님 대단하시네요. 말기암이라고 시한부라고 나와 내 남편을 그렇게 걱정시킨 게 모두 거짓말이었다고요? 어머님 진짜 큰 잘못을 하셨어요. 아가, 미안하다. 내가 혼자 사는 게 적적해서 말이야. 그리고 너희랑 같이 살아서 건강해진 건 사실이야. 이거 봐라, 이 두박근.
나 혼자 살았으면 이렇게 옛날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거다. 네, 그럼 실컷 운동하시고 씨름대회도 나가세요. 아가 화 많이 났니? 미안하다 미안해 제발 화 풀어라. 이거 놓으세요. 어머님께 5년 동안 속았어요. 이거 놓으시라고요. 그래 알겠다. 저는 진짜 화가 올라왔고 남편에게 바로 전화해서 사실을 전하고 그이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당신은 어머님이 진짜 아픈 건지 아닌 건지도 몰라? 이 멍청한 놈아? 오늘 집에 들어오면 당신 혼낼 각오 하고 들어와. 친정에 가서 딸애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방긋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가 내가 저녁 차리고 있다. 금방 되니까 아들 오면 같이 먹자. 전 입맛이 없네요. 누구 때문에. 어머님 혼자 2그릇 3그릇 드세요. 씨름대회 나가셔야 하니까. 아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구나. 한 입으로 5년을 속이셨으니 그럴만도 하겠죠. 아무튼 식사는 혼자 하세요. 제 남편 오면 그 인간을 좀 혼내야겠으니까. 결국 시어머니의 성의와 사과를 무시했고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화풀이를 했습니다. 한참 동안 혼이 난 남편은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사과했어요. 여보 미안해. 나도 엄마가 그런 거짓말을 꾸몄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이 인간아, 당신이 그러고도 아들이야? 나도 잘못은 있지만 당신이 확실하게 알았어야지. 그냥 엄마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는 게 아니었나 봐. 평소 거짓말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는데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 왜긴 왜야?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으니까 그러셨지. 아무튼 나 진짜 화나서 당분간 친정에 가서 지내야겠어. 여보, 그러지 말고 엄마한테 좋게 말씀드려서 그만 나가라고 하자.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꼭지가 제대로 돌아서 도저히 이 집에서 못 지내겠어. 그렇게 남편에게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겠다고 통보하는데 거실에서 딸 울음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수진이 우는데 어머님은 뭐라는 거야? 에휴, 됐다. 수진이 데리고 바로 나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거실 요람에 누워있는 딸애를 들어올려 안아주며 뚝 그치게 했어요. 그런데 소파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져 있더군요. 읽어보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이 노인네가 욕심이 많아서 거짓말을 줄줄이 했구나. 나는 떠날 테니 괜히 부부 사이가 금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다시는 네 앞에 나타나지 않으마. 편지를 읽고 한숨이 나오더군요. 제가 화를 좀 냈다고 바로 편지 남기고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남편도 곧 편지를 읽더니 소파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자 그이가 말문을 열더군요. 여보, 엄마가 나가셨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지내면 안 될까? 뭐? 이 인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바닥이네? 인간아, 어머님이 집을 나가는데 찾아보지도 않을 거야? 당장 나가서 어머님 찾아와. 으이구, 이 화상아. 나가볼게. 찾아볼게. 다녀올게, 여보. 시어머니는 갈 집이 없었으니 남편이 나가봤자 찾으려면 전화통화가 되어야만 했어요. 1시간 만에 들어온 남편은 찾을 방법이 없다고 말하더군요. 여보, 그냥 신고할까? 가출 신고하면 경찰이 찾아줄 거 아니야. 어머님이 작정을 하고 짐 싸들고 나갔는데 연락을 받으시겠어? 당신 어머님이 갈 만한 곳 다 적어봐. 내일 내가 찾으러 갈 테니까. 그래. 그럼 우리 엄마 계속 우리랑 같이 살아... 아니야.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야, 여보. 내가 엄마가 갈 만한 곳을 다 적어볼게. 남편이 종이에 적어준 주소가 몇 개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시어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먼저 시어머니의 남동생 집으로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혹시 어머님과 연락이 닿았는지 물었어요. 그런데 전혀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적어준 주소로 다 찾아가 봤는데 시어머니의 행방을 아는 지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소로 시어머니의 친구인 간병인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 오랜만이에요.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주머니, 우리 어머님 어디 계세요? 네? 저도 몰라요.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아주머니, 저 속인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거짓말이면 사기로 신고해버릴 겁니다. 어머님 어디에 계세요? 신고? 아니에요, 며느님. 알려줄게. 내 친구 김말자 어디 있는지 알려줄게요. 빨리 말해주세요. 저는 간병인 아주머니가 일러준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여기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네, 손님. 아가? 어머님, 왜 이렇게 제멋대로 해요? 편지 한 장 쓰고 집 나가시면 제가 얼싸좋구나 할 줄 알았어요? 왜 저를 불효자로 만들어요? 미안하다, 아가. 내가 거짓말하고 너희 집에 붙어 산 거 정말 미안해. 염치 없어서 더 지낼 수 없겠더라고. 저한테 잘못하셨죠? 그래, 잘못했어. 그럼 집으로 돌아와서 손녀 봐주시고 살림도 봐주세요. 뭐? 아가, 너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 나 같은 거짓말쟁이를 다시 받아주겠다고? 어머님이 저희 집에서 지내며 제가 얼마나 편하게 지냈는지 아세요? 그런데 이제 저 불편하게 만들고 떠나시면 앞으로 귀찮은 일이 많아지잖아요. 얼른 짐 싸서 앞장서요. 집으로 돌아가자고요. 아가, 나의 며느라, 나의 사랑아, 나의 보배 같은 아가! 시어머니는 저를 세게 안아서 들어 올리더군요. 어머님, 지금 힘자랑 하시는 거예요? 그만 내려주세요. 어머머, 내가 흥분했더니 힘이 절로 솟은 모양이구나. 그래, 아가, 내려오렴. 그럼 나 짐 싸서 나올게. 조금만 기다려라. 결국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서 다시 집으로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보고 멋쩍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고맙다고, 다시 받아줘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몇 번이나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3대가 한 집에 살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헬스장에서 괴성을 지르며 운동하셨어요. 어머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벤치프레스? 이건 어깨 너비만큼 봉을 잡고 들어 올리는 거야. 이거 많이 하면, 저기 트레이너 가슴 보이지? 저렇게 탄탄하게 되는 거야. 어머, 그럼 저 D컵까지 커질 수 있어요? 지금 A컵인데 열심히 하면 글래머가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단단한 A컵이 된단다. 네? 뭐야. 저 그럼 엉덩이 키우는 운동 가르쳐줘요. 시어머니가 하시던 스쿼트를 처음으로 배웠고 열심히 해봤더니 엉덩이가 조금 업된 기분이었습니다. 얼마 뒤 시어머니가 준비하던 씨름대회가 열렸고 저희 식구들 모두 응원하러 갔습니다. 거기엔 시어머니보다 더 큰 근육질의 여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예선 탈락이 될 것으로 예상돼서 금방 돌아가겠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괴력은 젊은 여자들에게도 모두 통하더군요. 안다리, 바깥다리, 호미거리, 안무르치기, 들배지기, 뜨허허허허, 결승전이다. 어머님 대단해요. 타조알 같은 어머님의 종아리 근육이 진짜 섹시해요. 아가, 곧 우승해서 제주도 여행 티켓을 따내마. 기다려라. 곧 결승전이 시작되었는데 상대는 180cm 미터가 넘는 아줌마였어요. 온몸에 근육이 꽉 차 있고 눈빛은 맹수 같았죠. 이번에는 진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승전이 이런데 익은 할머니라니. 구청대회라고 해서 기대했더니 고작 이런 상대가 결승이라니. 어이, 이만기 알지? 나한테 기술 배워서 천하장사가 된 후배 놈이야. 참나, 개나 소나 이만기 강호동 이야기를 하지. 이봐요 할매, 아프다고 울지나 마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끄허허허! 뭐야, 왜 안 들리는 거야? 뭐지? 고작 그게 다야. 그럼 내 차례다 이년아. 뜨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전봇대 뽑듯이 들어 올려 모래밭에 매다 꽂아버리기. 빠사! 이겼다가 내가 이겼다고. 어머님 최고, 우승이에요 우승. 엄마, 언제 이렇게 강해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파서 누워 계시던 분 맞아요? 천하장사가 따로 없네요. 대단해요 엄마. 할머니, 나 씨름 선수 할 거야. 언니, 나 삿바 사줘. 집에 모래밭 깔아줘. 수진아, 김연아 같은 피겨 선수가 되겠다며. 그리고 소년제 같은 리듬 체조도 하고 싶다고 했잖아. 싫어. 나 씨름할래. 할머니 같은 타조할 만한 종아리 근육을 가지고 싶어. 에휴 참. 나도 모르겠다. 어머님이 책임지세요. 어머님 손녀가 씨름 선수 되겠대요. 그러냐? 그럼 내가 제대로 코치해서 키워줄게. 걱정하지 말거라. 나는 100살 이상으로 오래오래 살 것이야. 시어머니는 씨름 우승 후 저희 식구들을 모두 제주도로 데려가 주셨고 즐거운 여행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고 계신답니다.
시어머니가 살림이나 식사, 육아까지 모두 저보다 잘하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어머님의 거짓말로 인해 잠시 화가 났었지만 이제는 다 잊었고 행복하게 3대가 한 집에 살고 있답니다. 저의 시어머니의 거짓말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적하고 외로움 때문에 그런 것이니 귀엽게 봐주세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